아빠, 저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예요? 15살 딸의 이 한마디가 김정은의 금고지기를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노동당 19호 간부 최도연. 15년간 충성했지만 가족을 구하기 위해 선택했어요. 김정은의 1억 달러 비밀 자금을 들고 망명. 48시간 안에 죽여라. 분노한 김정은의 명령으로 암살조가 쿠바로 급파되었고, 하지만 그 돈 속에는 세상을 뒤흔들 북러 무기 밀거래 문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최도연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 김정은을 배신한 충격적인 실화예요.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침대에서 듣고 계신지, 운동하면서 들으시는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2024년 12월 평양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19호 간부 최도연은 차가운 침실에서 잠든 15살 딸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바로 전날 수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남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보위성에 끌려갔었거든요. 3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돌아온 딸은 아버지 품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하는 건 아니죠? 최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년간 충성스럽게 김정은 정권에 복무했던 그였지만 딸이 위험에 처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보위성 간부가 집을 찾아와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 동지, 당신의 가족이 불온한 사상에 물들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하지만 당신의 공로를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봐주겠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다음에 또 한 번 문제가 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죠. 김정은 체제에서는 한 번 의심받은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었거든요. 최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 설령 그것이 배신을 의미할지라도. 새벽 1시가 되자 최도연은 조용히 침실을 나섰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큰 가방 2개를 들었어요. 아내는 잠결에 뒤척였지만 깨어나지 않았죠.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이별 인사를 할 용기가 없었어요. 평양 시내는 적막했어요.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서 있었죠. 최도연은 차를 몰며 15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노동당에 입당했을 때의 자긍심, 김정은의 비밀 자금을 맡게 되었을 때의 신뢰감, 그리고 점점 더러워져가는 돈의 출처를 알게 되었을 때의 환멸감까지. 만수대 지하 특수금고실. 그곳은 최도연이 15년간 지켜온 김정은의 심장부였어요. 두꺼운 철문 앞에 서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몰려왔죠. 오늘은 관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털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보안카드를 대자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금고 내부가 드러났어요. 벽면 가득 쌓인 달러 뭉치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초록빛으로 반짝였죠. 한 뭉치당 10,000달러씩, 총 1만 뭉치. 김정은의 1억 달러 비밀 자금이었습니다. 최도연은 이 돈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마약 대금,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수익, 해외 노동자들이 흘린 피땀의 대가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김정은이 사치를 부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은 더러운 돈이었죠. 감시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악마의 눈처럼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떠올리며 첫 번째 돈 뭉치를 집어들었죠.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가방에 돈을 담기 시작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벽 4시가 되면 교대 근무자가 올 테니까요. 50뭉치를 담는데 5분이 걸렸어요. 500만 달러였죠. 하지만 최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100뭉치, 200뭉치. 가방이 무거워질수록 그의 결심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돈뭉치 사이에서 이상한 서류 봉투를 발견한 거죠. 봉투 표면에는 러시아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북조선 마이너스 러시아 연방 특수무기 공급 계약서. 최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치자금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 거래의 결정적 증거였죠. 이 문서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큰 타격을 받을 거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최도연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함께 넣었어요. 지금은 그것까지 따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었죠. 새벽 3시 40분. 드디어 1억 달러를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2개의 가방이 터질 듯 무거웠어요. 김정은의 권력을 지탱하는 돈의 무게가 이렇게 실감나는 줄 몰랐죠. 금고를 나서며 최도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간 충성스럽게 지켜왔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이별해야 할 곳이 되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김일성 초상화가 걸린 벽면이 보였어요. 최도연은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죠. 15년간 그 앞에서 수없이 충성을 맹세했던 곳이었거든요. 미안하다, 수령님. 하지만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에 가방을 실었어요. 엔진을 걸자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길이 없어졌죠. 평양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최도연은 딸 수진이를 떠올렸어요. 아빠가 꼭 널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죠. 오전 6시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태어나고 자란 고향,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곳이었죠. 베이징에서 쿠바행 항공편으로 갈아탔을 때 최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쿠바라면 김정은의 손길이 쉽게 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양에서는 복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평양에서는 이미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베이징 상공을 날고 있는 동안 만수대 지하 금고에서는 비상벨이 울려댔습니다. 새벽 6시 교대 근무자가 출근해서 발견한 거였죠. 1억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위성은 즉시 비상령을 발동했어요. 김정은의 개인 금고를 털었다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김정은이 직접 보위성 회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누가 감히 내 돈을 건드렸느냐? 김정은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켰죠. 참석한 간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이런 김정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위성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수령님, CCTV를 분석한 결과 최도연 동지가 새벽 3시경 금고에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도연? 김정은의 눈이 번뜩였어요. 15년간 내가 믿어온 그자가. 분노는 곧 냉혹한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자의 가족부터 잡아라. 아내와 딸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자 보위성 요원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오전 10시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에 위치한 제 집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아내 순이와 딸 수진이는 아침 설거지를 하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차량 소음에 창문으로 내다본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진아, 빨리 방으로 들어가. 순이가 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위성 요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최도연의 가족이지? 요원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순이는 수진이를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요원 대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김정은 동지의 혁명자금 1억 달러를 훔쳐 달아났소. 배신자의 가족이 모르겠다고? 순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도 혁명자금이라는 말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1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엄마를 부축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15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에 다녔는데 하루 만에 국가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위성 요원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뒤엎고 옷장을 열어젖히며 단서를 찾았죠. 하지만 제가 워낙 신중했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제 책상 서랍에서 외화 몇 장이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달러가 있네. 요원이 100달러짜리 몇 장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디서 난 돈이지? 순이는 그것이 제가 출장 때 받은 일당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최도연의 가족은 공범이고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단 데려가자. 요원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순이와 수진이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웃들은 문 뒤에서 몰래 지켜보며 혀를 찼어요. 또 다른 배신자 가족의 몰락을 목격한 거였죠. 보위성 지하 구금실은 차갑고 음침했어요. 모녀는 각각 다른 방에 갇혔죠. 수진이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엄마. 딸의 부르는 소리가 순이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조사는 가혹했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배신을 계획했는지 말하시오. 조사관의 질문에 순이는 진짜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죠.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조사는 더욱 잔혹했어요. 아버지가 외국 친구들과 만난 적이 있었느냐? 집에 수상한 전화가 온 적은 없었느냐? 15살 아이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은 너무 복잡하고 무거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순이는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발, 우리 수진이만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아내의 모습을 제가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보위성 부장이 직접 나타난 것은 최도연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가족의 목숨은 보장하겠다. 차가운 제안이었지만 순이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어요. 정말 모릅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순이의 절규에도 보위성 부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범수용소에서 영원히 썩어라. 정치범수용소. 그 말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는 단어였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순이는 수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절망했어요. 한편 제가 쿠바 아바나에 도착했을 무렵 평양에서는 더 큰 수색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전국의 보위성 조직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최도연을 반드시 찾아내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김정은의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15년간 믿어왔던 측근의 배신이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거였죠. 내가 키워준 개가 주인을 물었다며 이를 갈았어요. 보이성은 제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군 복무, 당 입당 과정까지 모든 것을 뒤졌죠. 혹시 외국 간첩과 연결된 흔적이 있는지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 경력은 완벽했습니다. 배신의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김정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완벽한 충신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됐다는 말이냐? 그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제 가족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15호 관리소, 그곳이 순이와 수진이가 보내질 곳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최종 결정이었죠. 배신자의 가족은 3대까지 죗값을 치러야 한다. 순이는 마지막 면회에서 수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하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아빠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하신 거예요. 15살 딸의 말에 순이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제가 아바나의 한 호텔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북한 고위 간부 망명, 가족 연행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을 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가 가족의 고통이었다는 현실을 깨달은 거였어요. 내 가족마저 빼앗긴다면 남은 충성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호텔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제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품고 있던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문서를 꺼내봤어요. 이 문서를 공개한다면 김정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제 가족의 운명은 더욱 참혹해질 것이 분명했죠. 복수와 가족 사랑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쿠바 아바나의 습한 공기가 제 폐를 짓눌렀어요. 말레콘 해변가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을 되돌아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아바나까지 24시간의 긴 여행 동안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거든요. 쿠바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미국과는 적대적 관계이면서도 소련 붕괴 후 독립적인 노선을 걸어온 나라였죠. 김정은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닿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쿠바는 정치적 망명자들에게 관대한 편이었어요. 아바나의 한 작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호텔 나시오날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했어요. 방 번호는 312호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가방 2개에 든 1억 달러를 침대 위에 쏟아놨습니다. 초록색 달러 뭉치들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묘한 대조를 이뤘어요. 김정은의 권력을 상징하던 이 돈이 이제는 제 자유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죠. 그런데 돈 뭉치 사이에서 다시 한번 그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북조선 러시아 연방 특수무기 공급 계약서라고 적힌 그 문서 말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김정은과 푸틴의 친필 서명이 있었어요. 계약 금액은 10억 달러, 공급 품목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 기술이었죠.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사회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무기거래 증거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폭탄 같은 것이었어요. CNN이나 BBC 같은 국제 언론사에 이것을 넘기면 전 세계가 뒤집힐 거였죠. 하지만 그러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순이와 수진이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김정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거였죠. 호텔 방에서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쿠바 사람들의 일상이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아침마다 들리는 살사 음악, 거리를 달리는 클래식카들, 시가를 피우며 체스를 두는 노인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죠. 셋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조간신문을 읽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북한 탈북 고위 간부 가족 공개 처형 검토라는 제목이었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김정은이 제 배신에 분노해서 가족에 대한 공개 처형을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위성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죠. 순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공중전화로 CNN, 아바나 지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중요한 제보가 있다고 말하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무슨 제보인가요? 북한과 러시아의 비밀 무기 거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즉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1시간 후 말레콘 해변의 한 카페에서 CNN 기자를 만났어요. 마르코스 로드리게스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제가 가져온 문서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역사적인 특종입니다. 마르코스 기자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북한 고위 간부가 맞나요? 신분증과 함께 평양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마르코스 기자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로 김정은의 측근이셨군요. 그는 즉시 본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특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보도는 해도 되지만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언급도 피해 주세요. 마르코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공개되면 북한에서 큰 파장이 일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 문서를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전 세계의 평화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공개하세요. 하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마르코스 기자와 헤어진 후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쿠바 주재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망명 신청을 하기로 한 거죠. 한국으로 가면 정부 차원에서 제 가족을 구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사관 직원은 제 신원을 확인한 후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북한 고위 간부이신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망명 신청 절차는 복잡했어요. 서류 작성, 신원 확인, 본국 정부와의 협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안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처리해줬어요. 사흘 후 특별기를 타고 쿠바를 떠났습니다. 아바나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카리브해는 여전히 푸르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쿠바의 해안선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족 없는 자유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미 선택한 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해 줬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공항을 나서며 한국의 첫 공기를 마셨어요. 자유의 공기였지만 쓰디쓴 맛이 났죠. 멀리 평양 어딘가에서 제 가족이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CNN을 통해 공개될 문서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고 그 파장 속에서 제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쿠바에서 시작된 제 망명길이 진짜 끝나려면 가족과의 재회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서울의 안전가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평양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CNN 특종이 나간 바로 그날 김정은은 전례 없는 분노를 보였다고 해요. 2024년 12월 15일 오전 평양당 중앙위원회 최고층 집무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정은이 CNN 뉴스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넘긴 북한과 러시아의 비밀 무기 거래 문서가 공개되고 있었죠.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의 친필 서명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정은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해요. 찻잔이 산산조각 나고 집무실 유리창이 떨렸다고 하더군요. 10년 넘게 통치하면서도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다고 주변에서 전해 들었어요. 보이성 부장과 정찰총국 국장이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김정은은 48시간 안에 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실패하면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과 함께 말이죠. 그 명령을 받고 즉시 움직인 것이 북한 최정예 암살조였습니다. 코드명 5호부대라고 불리는 해외 공작 전문 조직이었어요. 이들의 존재는 극비였지만 망명 후 국정원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죠. 암살조의 리더는 박철수라는 남자였어요. 38살, 키 175cm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고 해요. 15년간 해외 공작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와 함께 선발된 팀원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김영호는 폭파 전문가, 이순길은 침투 전문가, 최민수는 저격 전문가였죠. 4명 모두 해외에서 수차례 공작 임무를 성공시킨 프로들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저를 향해 오고 있는지 점점 실감하게 되었죠. 작전명은 번개였다고 해요.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제거한다는 의미였죠.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다시 2시간. 총 4시간이면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거였어요. 국정원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북한 암살조들은 보통 중국을 경유해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온다고 했죠. 가짜 여권과 신분증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 검색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평양을 떠나기 전 김정은이 직접 만났다는 정보도 들었어요. 지하 벙커의 비밀 회의실에서 마지막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해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제가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인천공항에 수상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4명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들어왔는데
모두 완벽한 신분 위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박철수는 사업가로, 김영호는 대학 교수로, 이순길은 여행 가이드로, 최민수는 사진작가로 위장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관광객들 같았지만 국정원의 분석 결과 모두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김정은의 복수가 현실로 다가온 거였죠. 48시간이라는 시한이 벌써 반 이상 지나가고 있었어요. 국정원은 즉시 제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안전가옥도 더 은밀한 곳으로 옮겼어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속에 숨겨진 특수시설이었죠. 암살조들은 서울역 근처의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했다고 해요. 첫 번째 임무는 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이순길이라는 침투 전문가가 국정원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새로운 안전가옥의 창문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속 어딘가에 저를 노리는 암살자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어요. 북한 암살조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보통 3일 안에 목표를 찾아내고 일주일 안에 임무를 완료한다고 했죠.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명동 거리를 걸으며 작전을 점검하고 있을 거라는 정보도 들었어요. 서울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죠.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지하철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런 곳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도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김정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그들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암살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국정원 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문 밖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제게는 안전의 신호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새벽녘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을 되돌아봤습니다. 1억 달러와 함께 북한을 떠난 것, CNN에 기밀 문서를 제공한 것, 그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것까지 모든 선택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김정은의 분노와 암살조의 추적. 이 모든 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가족을 구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었으니까요. 멀지 않은 곳에서 암살조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무서워할 시간은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서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드러내야 했거든요.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고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긴장된 하루가 지나고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북한 암살조가 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후속 정보였어요. 제가 아바나를 떠난 후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국정원이 파악해서 알려준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쿠바를 떠난 바로 다음 날 북한 공작원들이 아바나에 도착했다고 해요. 김정은이 전 세계 북한 공간에 비상령을 내린 거였죠. 저를 찾아내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에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는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어요.
대사관 공작원 5명이 아바나 시내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호텔, 공항, 심지어 제가 머물렀던 호텔 나시오날 주변까지 모두 조사했다고 해요. 제가 투숙했던 312호실도 철저히 수색당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미 떠난 후였지만 방에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그들은 제가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더욱 위험했던 것은 제가 만났던 CNN 기자 마르코스 로드리게스까지 추적당한 거였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사무실까지 감시했다고 해요. 마르코스 기자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후 자신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쿠바 경찰에 신고했지만 쿠바와 북한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려웠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공작원 중 한 명이 마르코스 기자의 집까지 침입했다고 해요. 제가 넘긴 문서의 원본이나 추가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 거였죠. 마르코스 기자가 그날 밤 집에 일찍 들어왔다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어요. 다행히 그는 늦게 귀가했고 침입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달아났다고 해요. 하지만 집안이 뒤죽박죽된 것을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했죠. 국정원 담당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제가 넘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했죠. 김정은이 전 세계 공간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쿠바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미국 CIA는 물론이고 러시아 SVR, 중국 MSS까지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CIA는 제가 공개한 북러 무기거래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고 러시아는 문서 유출 경로를 차단하려 했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쿠바가 갑자기 국제 첩보전의 중심지가 된 거였어요. 제가 머물렀던 호텔에서는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떠난 후 며칠 뒤 서로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이 312호실 근처를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제가 남긴 흔적을 찾으려는 각국 정보기관 요원들이었죠. 호텔 직원 중 한 명인 라울이라는 청소원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는 제가 머물 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라울은 우연히 북한 공작원들이 제 방을 수색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쿠바어로 돈이 어디 있느냐며 서로 대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 라울은 제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라울이 나중에 쿠바 당국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요. 호텔 CCTV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신문하며 제가 누구와 만났는지까지 추적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제가 CNN 기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발각된 거였어요. 북한 공작원들은 즉시 마르코스 기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그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마르코스 기자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신이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국제적 첩보전의 한가운데에 선 것은 처음이라고 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쿠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첩보전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죠. 특히 미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결국 쿠바 당국은 모든 관련 인물들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쿠바 영토 내에서의 불법 활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각국 정보기관들의 은밀한 활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국정원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제가 공개한 정보의 파급력 때문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북한 내부 정보가 아니라 국제적 군사 거래의 핵심 증거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인 거라고 했죠. 특히 러시아는 이 문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푸틴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비밀 계약서가 공개된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국제사회에 알려서 추가 제재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의도였죠.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저는 서울의 안전가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저를 위험 인물로 간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국정원에서는 제 보안을 더욱 강화했어요. 북한 암살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의 접근도 차단해야 했거든요. 저는 점점 더 깊은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쿠바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라울이라는 쿠바 청소원의 증언, 마르코스 기자의 위험한 경험, 그리고 각국 정보기관들의 은밀한 경쟁. 모든 것이 제가 가진 한 장의 문서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그 문서는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그 여파는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도 암살조의 추격도 모두 이 문서 때문이었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나흘째 밤, 저는 드디어 제가 가져온 문서들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CNN을 통해 일부가 공개되긴 했지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국정원 담당자와 함께 안전가옥의 서재에 앉아 문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계약서는 이미 공개된 것이고 그 밑에 숨어있던 진짜 폭탄들을 꺼낼 시간이었죠. 첫 번째 문서는 북한의 해외 계좌 명세서였어요. 김정은이 전 세계 은밀한 곳곳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들의 목록이었죠. 스위스, 싱가포르, 카리브해, 조세피난처까지 총 27개 계좌에 무려 30억 달러가 숨겨져 있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판매한 화학무기 거래 내역서였어요. 시리아, 이란,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독재 정권들에게 금지된 화학무기를 몰래 판매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세 번째는 사이버 해킹 작전 계획서였어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주요 시설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계획들이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미 실행된 작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네 번째 문서가 가장 위험한 것이었어요. 북한이 테러 조직들과 맺은 비밀 협력 계약서였죠. 중동의 여러 테러 단체들에게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 공격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문서들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15년간 충성했던 체제가 이런 반인륜적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독재 정권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이었어요. 국정원 담당자도 문서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기밀 정보는
한국 정보기관도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라고 했죠. 특히 테러 조직과의 연계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이 문서들이 모두 공개되면 김정은 정권은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가족에게 돌아갈 보복이 더욱 무서워질 것도 뻔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양 어딘가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을 순이와 수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거든요. 제가 이런 폭탄 같은 정보들을 공개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국정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제가 가져온 문서들의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청와대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회의에는 국정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문서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공적이 됩니다. 외교부 차관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거든요.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통일부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런 정보 공개가 오히려 통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알게 되면 내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죠. 회의는 5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각 부처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였죠. 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최종 결정은 단계적 공개였어요. 먼저 국제 언론을 통해 해외 계좌와 화학무기 거래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과 테러 연계를 발표하기로 했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터뜨리면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결정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 걱정됐거든요. 국정원에서는 제 가족 구출 작전도 함께 논의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저에게는 그 정도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가족을 구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약속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가족 없는 자유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첫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BBC와 CNN이 동시에 북한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보도한 거였죠. 김정은의 숨겨진 30억 달러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방송됐어요. 국제 금융 당국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스위스 은행들은 해당 계좌들을 동결시켰고 싱가포르 정부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죠. 김정은의 비자금이 한순간에 사용 불가능해진 거였어요. 평양에서는 또다시 큰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미 1억 달러를 잃은 상황에서 해외 계좌까지 동결되면 김정은 체제의 자금줄이 크게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15년간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자신만 호화 생활을 했던 김정은의 돈줄이 끊어지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김정은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분노가
제 가족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갈지 상상하기도 무서웠거든요.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정보들을 공개할 차례라고 했죠. 화학무기 거래와 테러 연계 문서들을 공개하면 김정은은 완전히 국제사회의 적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가져온 이 문서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말을 보려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멀지 않은 곳에서 북한 암살조가 저를 찾고 있었고 전 세계가 제가 공개한 정보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제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김정은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공개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온 메시지였어요. 국정원을 통해 전달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최도현, 내가 공개한 모든 것을 철회하고 평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가족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내일 오후 3시에 공개 처형한다. 김정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제가 공개한 폭탄 같은 정보들로 인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거였어요.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이었죠. 국정원 담당자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상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죠. 그만큼 김정은이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5년간 사랑해온 가족의 생명과 전 세계의 평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안전가옥의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평화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공개한 정보들은 이미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도 북한 문제로 긴급 회담을 갖고 있었죠. 제 선택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순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내의 따뜻한 미소, 딸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그들 없는 세상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남편이 되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가족도 구하고 세계 평화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였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정원에 제 계획을 말했어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큰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거였죠.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문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김정은의 개인적인 비밀들이 담긴 파일이었죠. 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그리고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한 극비 정보들이었어요. 이 문서에는 김정은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인해 실제로는 여동생 김여정이 대부분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또한 북한 군부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경제 실패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일부 장군들이 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가족에게 돌아갈 보복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죠. 국정원에서는 제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어차피 가족을 잃을 바에는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북한에 답장을 보냈어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보여달라는 거였죠. 1시간 후 북한에서 답장이 왔어요. 순이와 수진이의 최근 사진이었어요.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죠.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순이는 카메라를 향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오후 3시 정각, 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김정은의 개인 비밀 파일을 공개한 거였어요. CNN, BBC, 로이터, AP통신 모두가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죠. 김정은 중병설 사실로 드러나 여동생이 실권 장악 북한 군부내 반김정은 세력 존재 확인 김정은 개인 재산 100억 달러 스위스 계좌 추가 발견 전 세계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정권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김정은 개인의 권력과 생명에 직결되는 정보들이었거든요. 평양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을 거예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공개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군부의 동요도 시작됐을 것이에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들려온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분노로 인해 쓰러졌다고 해요.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문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이제 김정은은 저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가족에 대한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북한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내용은 단순했어요. 너와 내 가족 모두 지옥에서 만나자. 김정은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가족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했으니까요. 국정원에서는 제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어요. 이제 북한 암살조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48시간이라는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그들이 포기했을 리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썼어요. 비록 전달할 방법은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순이야,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같은 악마가 더 이상 세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너희가 아빠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낸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북한도 이런 자유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던진 마지막 돌멩이가 그런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어요. 가족보다 진실을, 개인의 행복보다 인류의 평화를 선택한 거였죠.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었어요. 마지막 문서를 공개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진실의 폭탄들이 국제사회에 미친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역대 최강 수준의 제재안이 통과되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마저 반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됐거든요. 김정은의 해외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북한과의 모든 금융 거래가 차단되었죠. 국정원을 통해 들려온 평양 소식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김정은이 제 마지막 폭로를 보고 실신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건강 문제가 공개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시작됐다고 해요. 특히 군부의 반응이 심각했다고 했어요. 김정은의 실제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일부 장군들이 은밀하게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권력 공백에 대비한 움직임이었을 거예요. 김여정의 역할도 급격히 커졌다고 했어요. 오빠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실상 북한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 역시 제가 공개한 정보들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였어요. 국제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제가 공개한 테러 조직과의 연계 정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섰거든요. 북한이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국제 테러의 온상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중국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동안 북한을 비호해 왔는데 이런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두둔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북한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러시아는 더욱 큰 타격을 받았어요. 북한과의 무기거래 문서에 푸틴의 친필 서명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었거든요. 서방 국가들의 추가 제재가 이어졌고 러시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공개한 정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내부로 유입되기 시작한 거였죠. USB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정은의 실체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어요.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공개 활동이 줄어든 것도 주민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죠. 체제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지방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일부 간부들이 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려왔죠.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게였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북한 내부의 반김정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거였어요. 제가 공개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일부 고위층이 은밀한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어요. 북한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공개한 정보들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했죠.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어요. 해외 자금줄이 차단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정은이 가장 중시하던 부분인데도 돈이 없으니 진전이 어려워진 거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김정은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니었고 언제든 반격을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제 가족에 대한 보복은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 내부의 어떤 세력이 제 가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제가 공개한 정보에 감명받은 일부 간부들이 은밀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순이와 수진이가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개 처형은 일단 연기되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가족을 직접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김정은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만큼은 분명했거든요. 국제사회의 압박도 계속 강화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유럽연합도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중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그동안 북한 난민들을 강제 송환해 왔는데 제가 공개한 정보 이후로는 송환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국제적 여론을 의식한 것 같았어요. 가장 큰 성과는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였어요. 제가 공개한 김정은의 개인 비밀들로 인해 그에 대한 충성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그의 건강 문제와 사치스러운 생활이 알려지면서 반감이 커지고 있었죠. 물론 김정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공개한 정보들이 거짓이라며 강력히 부인했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했죠. 하지만 이미 공개된 증거들은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북한 매체들은 저를 인류의 배신자라며 맹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런 비난이 오히려 제가 공개한 정보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김정은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의 조짐들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아직 없었지만 은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가족과의 이별은 여전히 가슴 아팠거든요. 어느 날 저녁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어요. 제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했죠.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권력 기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최 선생님이 던진 진실의 돌멩이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언젠가는 평양에도 이런 자유로운 밤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지불한 대가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김정은의 금고는 텅 비었고 그의 비밀은 모두 세상에 드러났어요. 비록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불씨는 이미 댕겨졌어요. 그리고 그 불씨는 언젠가 자유의 횃불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도 북한은 무너진다면, 일 안 무너진다면 이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